일부 지역에서는 나무의 키가 5배로 늘어났다. 황량했던 계곡이 사시나무와 버드나무, 미루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빠르게 변했다. 나무가 많아지자 새들도 날아들었다. 비버의 개체수도 급격하게 불어났다. 늘어난 비버들이 댐을 만들려고 나무를 쓰러뜨려 수달, 오리, 물고기, 파충류의 서식지가 생겼다. 열매가 풍부해지면서 곰의 수도 늘어났다. 늑대가 코요테를 잡아먹어서 개체수가 늘어난 쥐와 토끼는 매, 족제비, 여우, 오소리의 먹잇감이 됐다. 가장 놀라운 일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흐르는 강줄기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지고 길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살아난 숲 덕분에 뚝이 안정화되고 튼튼해지면서 물길이 선명해지고 웅덩이가 생겼다. 늑대가 공원의 생태계만 바꾼 게 아니라 물리적인 구조까지 바꿨다. 작은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스템 전체에 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미래의 내가 예상과 상당히 달라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 이유에서다. 또한 이런 사실은 시스템 사고와 시스템화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도 잘 알려준다. 시스템 사고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영향력이 미미했던 바이러스가 전체에 퍼져 시스템을 장악할 수도 있다. 반대로 당신이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다.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게 하고 그 과정을 자동화하게 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의 시스템에 작은 변화를 도입하라. 그러면 극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바라는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게 하고 소음과 결정 피로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라. 이것이 몰입과 높은 성과의 필수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도 금방 쓸모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목표와 상황도 달라진다. 비전이 확장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더욱 전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미래의 내가 되는 5단계는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미래의 나를 더 효과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을까? 결정 피로와 덜 중요한 목표에서 벗어나려면 삶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삶을 단순화할 수 있을까?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려면 무엇을 차단하고 걸러내야 할까? 내가 했던 주간 투자 전략처럼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꿈과 상관없는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6.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당신의 일정은 당신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무엇에 전념하는지 보여준다. 사람들의 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면회의나 하상회의 같은 시급한 문제를 처리하거나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의 우선순위를 두고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과거 몇 년 동안 나의 일정에는 수많은 약속과 회의가 넘쳐났다. 대부분은 덜 중요한 목표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런 일들은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나의 일정에는 책을 쓰는데 배정한 시간이 없었다. 그 상태에서 수백 개의 블로그 게시글과 몇 건의 책을 썼다. 글쓰기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우선순위라고 말하면서 나의 일정은 그렇지 않음을 증명했다. 짜투리 시간을 쪼개서 글을 썼으니 말이다. 미래의 내가 되는 6단계는 미래의 나를 중심으로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다. 제대로만 한다면 6단계의 원칙은 생산적인 결과를 10배 또는 100배에 더 많이 안겨준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이 당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시간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준다. 업무를 맡길 사람을 찾아라 에서 댄 설리번과 나는 4가지 자유에 대해 다룬다. 첫째, 시간과 자유. 둘째, 돈의 자유. 셋째, 인간관계의 자유. 넷째, 목적의 자유.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무엇에 전념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결코 숨길 수 없다. 돈과 인간관계의 목적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시간의 자유를 획득해야 한다.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면 자기 일정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제거하라.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나를 실현시키는 일이 더 단순해지고 쉬워진다. 자신의 시간이 덜 중요한 목표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게 그냥 놔둔다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내가 되는 건 어려울 것이다. 시간에 접근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견해가 있다. 한 가지는 시간이 자신 외부에 있는 요소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자신 내부에 있는 요소로 자기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견해다. 위대한 도약에서 저자 게이 핸드릭스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뉴턴식 시간과 아인슈타인식 시간으로 설명한다. 아인슈타인식 시간에는 시간의 권한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만들 수 있다. 뉴턴식 시간은 시간의 부족함을 가정하기 때문에 긴박함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부의 요소 때문에 내부의 감정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조 디스펜자는 뉴턴의 물리학은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반면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은 결과를 유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당신이 결과를 유발하고 있을 때 양자 세계는 당신의 생각과 에너지 행동에 반응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신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원인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나에 대한 주도권을 키워나갈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나 쥘 생각인가. 덜 중요한 목표에 놓으라고 말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삶과 결과를 만드는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다. 이 점이 최근 내가 진지하게 검토한 문제다. 나는 코비가 제안한 대로 중요한 일을 먼저 넣기로 결심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일하지 않고 쉬는 날로 정했다. 일요일에 3일이면 1년에 대략 150일이다. 이 시간을 오직 가족을 위한 일과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직업 심리학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개념으로 일의 스위치를 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계속 일을 하거나 항상 업무에 돌입할 태세로 지내며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몰입, 창의성, 높은 성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가 일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 두 가지는 좋은 책을 더 많이 쓰는 것과 유튜브 영상을 많이 제작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나는 그들을 생각만큼 잘 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그 두 가지 일을 먼저 하기로 계획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글을 쓰고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다. 이때는 아무리 흥미롭고 중요한 일이라도 약속을 잡지 않는다.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이후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약속을 몇 군데 잡는다. 그런 약속에는 코칭 통화, 팟캐스트,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통화하는 일 등이 있다. 일정의 미래의 나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시급한 문제라는 급한 불을 끄지 않고 그냥 놔두기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급한 일들은 쉴 새 없이 생긴다. 겉보기에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여전히 시간이라는 덫에 빠져 시간에 얽매인다. 그들은 시간을 지배하고 창조하지 못한다.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키워나가다 보니 나는 덜 중요한 목표에 몇 초도 낭비하기가 싫어졌다. 한 달 전에는 예스라고 했던 일들이 지금은 절대 사질이다. 나는 일정을 더욱 치밀하게 관리하며 첼시에게도 더욱 철저하게 걸러내 일정을 계획하라고 지시한다. 이렇게 일정을 관리하겠다고 꼭 비서를 채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자기 사업을 해야 일정을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는 출발선은 시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결심이다. 이런 결심에서 시작해 지속적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갈 때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기꺼이 먼저 하겠는가? 당신이 전념하는 대상은 현재의 나인가 아니면 미래의 나인가? 단기적이고 시급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나로 지금 당장 시선을 옮길 것인가? 의문의 여지 없이 시간의 주도권을 갖는 일에는 전념과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일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로 바쁘게 지내는 것은 안전지대에 머무는 일일 수 있다. 덜 중요한 목표라는 울타리 안에서
분주하게 지내면 미래의 나라는 진실을 피해갈 수 있으니 말이다.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이런 현상을 저항이라고 부른다. 그는 자신의 책 최고의 나를 꺼내라에서 이렇게 말한다. 미루는 태도가 저항의 대표적인 형태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가장 쉬운 게 내일로 미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절대 교양곡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교양곡을 쓸 거야. 그런데 내일부터 해야겠어 라고 말한다. 우리의 영혼을 발전시키는 사명이나 행동의 중요성이 클수록 그 일을 하는데 저항을 크게 느낀다. 미래의 나에 전념하기 시작하면 용기를 내야 한다. 안정보다 자유를 선택하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 할 때 위험이 존재하는가? 물론이다.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선택할 때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미래의 내가 할 만한 일을 하면 그 성과는 즉시 나타난다. 그리고 당신이 과거에 맛봤던 그 어떤 성과보다 더 달콤할 것이다. 그렇다. 의도적인 연습에는 실패가 따른다. 그렇다. 경기장에 뛰어들면 싸움의 상처를 얻는다. 미래의 내가 실패하는 게 현재의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는가? 당신의 일정에는 미래의 내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당신의 일정에는 우선순위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짐 콜린스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자.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우선순위 3가지를 명확하게 정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실천할 시간이다. 일정을 관리하라. 시간의 주도권을 잡아라. 7.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세스 고딘은 21세기를 대표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사상가로 많은 책을 썼다. 1999년 그는 퍼미션 마케팅이라는 책을 발표했다. 이 책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삶을 간섭하지 말라는 제안을 한다. 그리고 마케팅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소비자에게 받아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혁신적이고 인간적인 개념을 소개한다. 2003년에는 보랏빛 속아 온다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고디는 더는 지루한 제품 생산은 마케팅을 반복하지 말라는 대담한 제의를 한다. 보랏빛 소가 될 수 있는데 어째서 갈색 소로 남아있는가? 하지만 대담해지고 돋보이는 일에는 위험이 따른다. 고디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돋보이면 일부 사람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돋보이는 사람의 정의에는 주변의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모두의 박수를 받는 사람은 절대 없다. 소심한 사람이 바라는 것 그저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돋보이는 사람에게는 비난이 따르기 때문이다. 고디는 자신의 책을 출간할 때 보랏빛 소라는 개념을 활용했다. 처음에는 책을 자비로 출판하면서 운송과 관리에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우유 상자에 포장했다. 보라색과 흰색 표지의 제목이 옆으로 인쇄된 책은 출간 후 2년 동안 23세까지 출판하며 15만 부가 넘게 팔렸다. 2007년에는 더 딥을 발표했다. 이 책에서 고디는 세계 최고가 되는 일을 왜 가소평가하는지,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세계 최고가 되려면 버텨야 할 때와 포기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때때로 우리는 낙담하면 인상적인 글귀에 주목한다. 그런 말 중에는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하지 못하며 승리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빈스 롬바디의 말도 있다. 하지만 나쁜 조언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언제나 포기한다. 그들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일을 포기할 줄 안다. 덜 중요한 목표를 포기하라. 당신을 미래의 나라는 산에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는 일을 전부 포기하라. 과거에 내가 투자했다고 해서 그 일을 붙잡고 있지 마라. 미래의 나로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포기하라. 고디는 2008년에는 리더십을 다룬 트라이브즈를 출간했다. 2010년에는 린치핀을 발표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치핀에서 고디는 세상에 내보내다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이 개념은 스티브 잡스의 진정한 예술가는 작품을 일단 끝내고 세상에 내보낸다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고디는 세상에 내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 일을 끝내는 것이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더라도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 세상에 내보내는 일에는 블로그 글에 발행 버튼 누르기, 판매팀에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화 받기, 머핀 팔기, 추천서 보내기 등도 포함된다. 내보내는 일은 당신이 한 일을 일단 세상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세상에 내보내는 일은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고디는 이렇게 계속 말한다. 세상에 내보내는 게 집중해서 걸작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보내다가 걸작이 탄생한다. 나는 100권 넘는 책을 썼다. 그 책들 대부분이 팔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수많은 책을 쓰지 않았다면 이런 책을 쓸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피카소는 1000점 이상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는 그의 그림 중 고작 3개 정도밖에 모른다. 지금까지 고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 역시 그의 유명한 책 중 고작 몇 개만 인용했다. 그는 책을 20권 이상 출간했고 블로그에는 글을 수천 개 썼다. 고디는 날마다 세상을 내보낸다.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하던 일을 끝내는 것이다. 완수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은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버려질 뿐이다 라고 말했다. 끝내려면 당신이 한 일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 미완성의 예술을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 상품을 시장에 내놓아라. 더 많이 내놓아라. 고디는 이렇게 말한다. 일을 일단 끝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 때로는 타협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고 중요한 예술을 창조하고 최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마감일이 다가온다. 그러면 일을 중단해야 한다. 내보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내보내는 기술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핵심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이다. 고딘의 이야기와 생각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내가 되는 마지막 7단계를 살펴보았다. 이 마지막 단계는 공격적인 완수다.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목표를 완수하라.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수하라. 일관성 있게 완수하라. 프로젝트를 하나둘 완수할수록 결과는 더 좋아진다. 미래의 내가 되려면 경기장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머릿속으로 분석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석을 멈추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한 일을 세상에 내보내라. 당신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의 당신은 엄청나게 제한적이고 무지하다. 지금 해낼 수 있는 일은 미래의 내가 해낼 일에 비하면 기껏해야 조약돌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에게 조약돌 만들기를 허락한다. 지금 하는 일은 그 무엇도 완벽하지 않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관점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년 전에 내가 쓴 책은 현재 내가 쓰는 책과 다르다. 또한 이 책을 끝내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당신이 나와 이야기를 나눈다면 달라진 벤저민 하디와 이야기하는 것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다른 사람이다. 미래의 당신도 현재의 당신과 다르다. 일을 끝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도달하는 방법이다. 과거의 일을 붙잡고 있거나 과거의 관점을 고수하면 한계에 갇혀 꼼짝도 하지 못한다. 싱크 어게인에서 저자 애덤 그랜트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틀렸을 때도 기쁨을 느끼려면 분리가 필요하다. 나는 2가지 종류의 분리가 특히 유용하다는 점을 배웠다. 한 가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분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정체성과 의견의 분리다. 과거의 나는 미스터 팩트였다. 나는 아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데 더 흥미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트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내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와, 1년 전에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 1년 동안 배운 게 많지 않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랜트와 달리오의 사상을 좋아한다. 하지만 과거의 나를 어리석은 존재로 보는 달리오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의 나를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나보다 능력과 경험이 더 제한적이었다. 현재의 나도 미래의 나에 비해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자유로워진다. 지속적인 완수에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실패에 투자하고 미래의 나를 향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라. 파킨슨의 법칙.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을 다 써야 끝난다. 어떤 일을 완수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했다면 그 일을 완수하는 데는 3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시간 안에 완수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80%의 법칙. 완수가 완벽보다 낫다. 댄 설리번은 80% 하려고 할 때는 결과를 얻지만 100% 완벽하려고 하면 여전히 고민만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완벽주의는 미루는 태도를 낳는다. 80%를 하려고 할 때 결과를 얻는다. 인류가 인간을 처음으로 달에 보낼 때만 해도 지금의 과학과 기술이 없었다. 인류는 달에 가는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며 혁신했다. 그러다가 지금의 기술을 갖게 된 것이다. 기술은 점점 발전하기 마련이라 과거에 사용하던 도구를 지금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은 발전한다. 따라서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많이 하는 게 더 낫다. 완수하는 태도를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미래의 나로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현재의 내가 80%만 해도 과거의 내가 할 수 있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미래의 내가 80%를 하면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전념하면 완수할 수 있다. 완수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누구든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작한 일을 끝내는 사람은 드물다. 더 멀리 갈수록 경쟁은 줄어든다. 대부분의 사람이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해 오래전에 포기했다. 미래의 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누구나 쉽게 가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무언가를 하나씩 완수할 때마다 다음 일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된다. 완수하고 세상에 내보내는 일의 대가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나는 현실이 되지 않고 단순한 이미지로 남을 것이다. 미래의 내가 되는 단계. 지금 결정하고 집중하는 일의 결과가 쌓이고 쌓여 미래의 내가 된다. 미래의 나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릴 수 있다면 지금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살펴보았다. 이 단계들을 활용해 당신은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설계하고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 이 단계를 잘 따라가면 어느덧 당신이 바라던 미래의 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단계들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적용하면 당신의 삶은 즉시 달라진다. 날마다 당신의 삶을 더 계획적으로 살며 목표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고 미래의 나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임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시스템화를 통해 능력과 몰입의 수준이 향상되어 믿기 힘든 결과를 창출해 낼 것이다. 일정을 대대적으로 손봐서 덜 중요한 목표 대신 우선순위들을 일정에 반영할 것이다. 생산성이 점점 향상되고 많은 일을 완수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7단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즉시 적용하라. 에필로그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2012년 9월 1일 나와 로렌은 결혼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우리는 9년 뒤에 개봉할 타임캡슐을 만들었다. 우리는 결혼 10주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했다. 우리는 각자의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썼고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생각을 말하며 영상을 찍었다. 그리고 편지와 영상 파일을 유리병에 넣어 거실 선반에 두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2022년 1월 13일이다. 올해가 지나면 우리는 타임캡슐을 열어 우리가 기록한 내용을 볼 것이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타임캡슐을 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발전할 생각이다. 우리의 예측이 얼마나 맞았는지, 우리의 삶이 생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보고 싶다. 9년 전 나와 로렌은 학사 과정을 마쳤다. 우리는 로렌의 부모님 집 지하실에 살았다. 나는 15군데 학교에 박사 과정을 신청했지만 모두 떨어졌고 미래는 불확실하게 느껴졌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3년이 넘도록 글쓰기를 시작하지 못했다. 또한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나는 사업가가 아니었고 사업가가 될 계획도 없었다. 내가 3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3명의 아이를 더 낳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나의 글쓰기가 그렇게 인기를 얻을 줄도 몰랐다. 나는 타임캡슐에 뭐라고 썼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현재 우리가 만든 삶은 틀림없이 과거에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일 것이다. 이 책 프롤로그에서 나는 지미 도널드슨의 이야기와 그의 미래의 나에게 말하는 타임캡슐 영상 4편을 소개했다. 그는 6개월 후, 12개월 후, 5년 후, 10년 후에 열어볼 타임캡슐을 촬영했다. 그가 5년 후 자신에게 쓴 영상 편지 안녕 5년 후의 지미야가 2020년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어린 지미는 5년 후에 타임캡슐을 열어볼 때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어 있기를 꿈꿨다. 그런데 그의 채널의 구독자는 4,400만 명이 넘었다. 지미는 자신이 꿈꿨던 모습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이제 책을 마무리할 시간이 오고 있다. 이쯤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24시간 안에 잠시 시간을 내어 미래의 당신에게 보내는 타임캡슐을 만들어 보라. 지미처럼 영상을 촬영해 미래의 특정한 날짜에 공개되도록 설정해 놓아도 좋다. 아니면 나와 로렌이 했던 것처럼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서 병에 담아 선반 위에 놓아도 상관없다. 타임캡슐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내 친구 리 브라우어는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1년 후에 자신이 말하는 짧은 영상을 찍는다. 미래의 브라우어는 이런 말로 영상 편지를 시작한다. 브라우어,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1년을 또 해낸 거야. 그 다음 미래의 브라우어는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1년 후에 브라우어는 그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예측과 얼마나 비슷하게 살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1년 뒤에 볼 영상을 다시 촬영한다. 당신도 다양한 타임캡슐을 만들 수 있다. 6개월 후, 12개월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열어볼 타임캡슐을 만들어라. 이 타임캡슐이 퓨처셀프의 마지막 행동 지침이다. 언제 열어볼 것인지 기한을 정해 오늘 타임캡슐을 만들어라. 명확하고 대범한 비전을 세워라. 이 책에서 배운 대로 미래의 나와 연결하고 그 모습을 명확히 그려라. 가장 중요한 3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라. 당신이 예측을 아무리 잘해도 미래의 나는 그 예상과 상당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살아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 타임캡슐을 만들어 놓고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이 행동의 첫 단계다. 미래의 내가 할 행동을 지금 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라.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게 100% 전념하라.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라. 그 과정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경험에서 유익을 찾아라. 미래의 당신을 응원하라. 이 책을 읽음으로 당신은 투자에 성공했다. 축하한다. 지금 시작하라.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